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7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5분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1부 오프닝 직후에 내드렸던 경제상식 퀴즈, 그 정답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정부가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 공급을 더 늘리겠다, 이런 구상을 밝혔는데요. 항상 이 그린벨트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또 찬반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조미진님,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땅 주인들은 좋겠지만 기후위기에는 독이 될 것 같아요,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고요. 1721님은 그린벨트 해제하면 안 돼요. 지방에는 빈 집이 너무 많습니다. 기후위기, 집중호우 시 심각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수도권 인근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수도권 인근에 또 주택 공급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7502님은 언제쯤이면 허리 벨트를 느슨하게 풀고 살 수 있을까요? 항상 다들 이제 허리띠 졸라맨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는데 그러네요. 언제쯤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되게 철학적인 문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3572님이요. 3572 쓰시는 분께서 여기 제주도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관광 오신 분들이 걱정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제는요 수도권 그 중부지방에 비가 엄청 많이 왔었죠. 그리고 제주 지역에는 제 기억으로는 폭염경보,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졌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오늘은 완전 반대네요. 수도권은 그래도 오늘 좀 비가 내리질 않아서 간만에 맑은 하늘 보고 있고, 제주도에 오늘은 또 폭우가 내리고 있다. 이게 참 이 기후위기, 또 그래서 환경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현상들을 거의 뭐 매일매일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생각하시는 의견들 많이 계속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또 KBS 콩은 계속 열려 있습니다. 증시 상황 한번 체크해 볼게요. 코스피가 내림세가 이어지면서 2800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28.9포인트, 거의 28포인트 빠진 0.99% 내린 2796.3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약간은 상승 반전했는데요. 0.13% 오른 823.57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이 훨씬 더 많이 빠졌었는데 코스닥은 그래도 낙폭은 조금 상쇄를 했네요.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는 삼성전자가 어제는 낙폭을 다 이제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은 다시 1.6% 밀리고 있네요. 85,500원 가리키고 있고, 최근에 많이 올랐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2% 오늘은 좀 밀리고 있고요. 금융주도 오늘은 좀 조정을 받네요. KB금융 0.8%, 신한지주 3.5% 내림세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은 낙폭을 좀 회복을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1.6%, 삼천당제약 1.8% 오르고 있습니다. 또 종목에 따라서도 또 코스닥은 많이 엇갈리기도 하고요. 원달러 환율은 1385원, 1385원, 여전히 1380원대 환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영화 생각나십니까? 그 스타워즈에서 광선검. 어떻게 빛으로 칼을 만들 수 있지? 물론 그거는 지금도 난제라고는 합니다만, 영화 같은 일이 현실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칼은 아닙니다만, 광선검은 아닙니다만, 레이저를 쏴서 미사일을 대체한다. 그게 이제 현실 속에서도 특히 레이저 무기가 실전 배치되는 상황까지 와 있다고 하는데요. 또 공연장이나 영화관에서도 이 레이저가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에 또 재미나게 들어봐야죠.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 소설가이기도 한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이거 광선검처럼 레이저로 무기를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7월 11일에 우리나라 방위사업청에서 이제 발표를 했죠. 네. 방위사업청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 1 뭐 이런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대공 무기라고 하는 건 이제 공중에서 날아오는 적을 뭐 퇴치하기 위한 그런 무기다라는 뜻인데, 공중에서 주로 이제 소형 드론 같은 것들이 작은 것들이 날아오면 그거를 레이저를 이용한 무기로 격추를 하겠다라는 뭐 그런 개념으로 나온 그런 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최근에 보니까
보니까 그 한 기업에서 오물 풍선을 레이저 무기로 쏘는 것도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레이저 총에 좀 가깝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이저 검이라기보다는 레이저 총에 가까울 텐데 광선총 뭐 이런 것도 약간 미래의 무기 같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게 이제 실현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영화에 나온 광선총처럼 예. 사람이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그런 크기는 아니고요. 예. 지금 실제로 공개된 무기 자체의 형상을 보면 좀 큰 이런 가건물만한 크기, 트레일러 같은 걸 이용한 가건물만한 그런 정도의 크기의 네모 상자 모양으로 본체가 되어 있고 그 윗부분에 이제 레이저를 쏠 수 있는 그런 총구에 해당하는 부분이 달려가지고 그게 이제 움직이면서 사격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뭐 거인이 아니면 아직까지는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총으로 활용할 수는 없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네, 성능에 대해서는 사실은 몇 개월 전부터 좀 긍정적인 보도가 많이 나온 편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지난 4월쯤에 나왔던 보도를 보면 이 무기 시험을 하기 위해서 3km 밖에서 드론을 30대를 보냈는데 네. 그 30대의 드론을 향해서 3,000m 바깥에서 이 레이저 대공 무기로 30번 사격을 했는데 30번 다 명중을 해서 30대의 드론을 다 떨어뜨렸다. 오. 뭐 이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야. 상당히 좋은 무기구나라고 해가지고 좋은 소식이 나왔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양산을 해가지고 실전 배치까지 들어가겠다라는 발표까지 나온 것인데 방위산업청에서는 좀 이렇게 뭐랄까요 자랑스럽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런 형태의 무기를 생산을 해가지고 양산을 해서 실전 배치를 하는 거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최초다. 우리나라 국군이 레이저 총을 양산해가지고 대공 무기로 배치하는 거는 뭐 세계 최초인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레이저로 그럼 뭘 그걸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세부 내용을 보면 이게 또 약간 장단점이 좀 보이는데요. 예. 이게 이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뭐 뿅 하고 이렇게 한번 쏘면 그걸로 바로 이제 뭐 싹둑 뭐 잘린다든가 뻥 터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무기는 아니고요. 뭐 0.1초 안에 터져버리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어떤 느낌하고 오히려 비슷하냐면 왜 어릴 때 돋보기로 장난할 때 보면 햇빛, 태양빛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점에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쪼여주면 조금 있으면 이렇게 뭐 연기가 살살 피어오르고 종이 같은데 까만색 종이 이런 데 비추면 조금씩 타고 이런 거 그쵸, 그걸로 이렇게 저는 그걸로 무슨 모양 같은 거 이런 거 그리는 거 좋아했는데 하트 모양 뭐 이런 거 괜히 그리고 뭐 이런 거 좋아했는데 나무 책상 위에다 이제 끄실래게. 나무 책상 위에 하면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거 어릴 때 장난 가끔씩 맞아요,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런 느낌으로 좀 비슷하게 작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돋보기로 조준하는 것보다는 위력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드론의 뭐 전자 부품 같은 것들을 열을 가해가지고 녹이거나 뭐 불붙게 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빛을 비춰가지고 이렇게 열을 가해서 온도를 올릴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사청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한 10초에서 20초 정도는 꾸준히 쪼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온도가 700도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배터리라든가 아니면 전자 부품이 손상이 되면서 드론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된다. 뭐 그런 거죠.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만들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이 20kW급 정도, 수십 kW급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예.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력이 만약에 20kW급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등으로 사용하는 뭐 그런 LED 같은 게 보통 한 40W짜리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뭐 그러면 15W, 20W. 좀 밝다고 해도 한 뭐 40W 뭐 이 정도 많이 네, 쓰는데 네, 네. 40W 전구 500개에 해당하는 에너지. 그 정도의 에너지를 한 점에 집중해서 쏘아야지만 날아다니는 드론을 그래도 한 10초 이렇게 쏘아가지고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생각해보면 이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잖아요. 10초 동안 한 점을 조준해가지고 그쵸, 맞춰야 그쵸. 된다라고 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건데 그래도 이 정도 하기도 뭐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한편으로는 좀 무슨 이야기도 해볼 수 있냐면 우리나라가 아까는 뭐 세계 최초로 이 무기를 실전 배치한다라는 네. 점에서 물론 뭐 의의가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는 왜 이런 거를 만들어서 세계 실전 배치를 안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뭐 세계적인 방위 산업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미국이라든가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도 과거로부터 레이저 무기를 많이 연구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상당히 뭐 괜찮은 그런 시험 결과를 보인 적도 있었고 그런데 양산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런 용도로 실전 배치를 이런 나라들은 아직까지는 안 했었던 이유가
실제로 적이 공격하는 그런 무기를 격추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발휘를 하려면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얼마나 좋은 무기를 이용해서 적이 공격을 하려고 할 텐데 예를 들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뭐 하마스 같은 데서 공격을 해오는 미사일, 로켓 이런 거를 이제 격추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빨리 날아오는 그 로켓을 순간적으로 레이저로 요격을 하려면 굉장히 좋은 성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레이저 무기로는 실효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실전 배치에 잘 안 들어갔던 것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수년 전부터 북한에서 이제 무인기를 보낸다라고 하면 별로 그렇게 좋은 무인기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뭐 마트나 문방구에서 파는 무인기, 드론 이런 거하고 비슷한 수준,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수준의 그런 정도의 무인기 같은데 막상 날아와가지고 서울 시내를 헤집고 다녀도 그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는 그런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저런 좀 성능이 떨어지는 좀 가벼운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드론이지만 자꾸 날아오는 게 너무 신경 쓰이는데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요 정도 레이저 대공 무기라도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상당히 쓸모가 많겠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실전 배치가 된 어떻게 보면 남북 대치 상황에 이런 좀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갈 수 있었던 뭐 이런 면도 있죠. 야, 그리고 그거를 또 우리나라가 또 가장 먼저 실전 배치를 하는 상황까지 와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레이저가 무기가 되는 시대. 최정화님이 남편이 미울 때 눈에 레이저를 장착해서 집중 발사하는데요. 이것도 무기일까요? 그렇죠. 가끔 이제 레이저를 또 맞아 보신 분들은 또 기억을 합니다. 회사 부장님의 눈빛에서 나오는 이제 레이저 이런 것도 있고. 네네. 혹시 또 궁금한 게 네. 요즘처럼 이제 흐린 날, 네. 구름이 많이 낀 날도 이걸 레이저로 그러면 하늘에다 쏴서 무기로 쓸 수 있을까요? 어렵죠. 구름을 뚫고 레이저는 이제 빛을 이용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빛이 잘 통과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성능이 좀 떨어질 거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안개가 많이 꼈다라든가 뭐 저기 구름 위로 이렇게 잘 숨어서 오고 있다든가 이럴 때는 좀 공격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온다라고 하면 역시 빗속을 뚫고 빛이 날아가는 것도 이제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도 이제 좀 제한이 되는데 어디까지는 이것도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 레이저 대공 무기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레이저 대공 무기가 지금 주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성능이 떨어지는 드론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뭐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에는 그런 드론도 잘 날아오지를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면 의미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개발이 된 것인데 지금은 이제 전기도 많이 먹는 그런 무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고정 형태로 어떤 그런 정말로 가건물처럼 한 기지에 설치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개발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는 뭐 차량 형태로 트럭 같은 데다 탑재를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개발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 향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어떤 상대방이 공격을 해올 때 어디에 레이저 대공 무기가 진을 치면서 막으려고 할지 모를 테니까 내려오기에 상당히 좀 힘이 들겠죠. 계속 우리가 위치를 바꿔가면서 레이저 대공 무기를 배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앞으로 뭐 꾸준히 발전해 나갈 그런 어떤 하나의 방향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오늘 좀 주로 설명을 드릴 이 레이저 기술이라는 게 사실은 산업계에서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방위산업 무기 쪽에서도 이런 걸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더 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박미영님, 김우현님도 레이저 커팅기 그렇죠. 있다고 이거 얘기해 주시네요. 네네. 김성현님도 아크릴 칸막이도 레이저로 잘라서 만들었다고 이야기해 주셨고 이미 우리 주변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거죠. 다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더 고용량의 에너지를 집적시켜서 그렇습니다. 무기화까지 이제 하는 그 단계로 가는 거고. 대충 어떤 정도라고 보시면 되냐면 아까 그 레이저 커팅기 말씀하셨는데 산업 현장에서 좀 안 잘리는 거를 자를 때 레이저로 자르는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레이저 커팅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레이저 커팅할 때 많이 사용하는 레이저가 국내에서 특히 많이 사용하는 레이저가 야그 레이저라는 레이저가 있습니다. 야그 뭐 레이저가 뭐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줘서 사투리로 야그 레이저 뭐 이렇게 하는 건지 뭐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레이저를 만들 때 중요한 물질로 이터뷴, 알루미늄, 가닛이라는 물질이 사용되기 때문에 약자로 YAG를 따서 야그 레이저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요. 야그 레이저 커팅기 같은데 이럴 때 뭐 통상 자주 사용하는데 요 야그 레이저 같은 게 보통 출력이 1kW, 1000W가 좀 안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레이저 대공 무기는 적어도 수십 킬로와트, 한 20kW쯤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산업 현장에서 절단용으로 쓰는 레이저의 한
10배, 20배, 30배 정도의 위력이 되는 거를 만들어서 무기용으로 배치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궁금한 게 그 레이저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그냥 단순한 빛은 아닐 거고 네네. 이게 뭐 적외선이냐 뭐냐 그러면 그 안에도 뭔가 화학적인 배합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역시 과학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셨군요. 이게 이제 우리 이대호 선생님처럼 특히 우리나라 같이 기술 산업이 많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네. 뭔가 투자를 한다, 경제에 신경을 많이 쓴다라고 하면 이런 과학적인 거, 기술적인 거에도 관심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재밌어요. 네, 레이저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그냥 빛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빛이 하나의 아주 정확한 단 한 가지 빛이 이렇게 똑바로 나가는 게 레이저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레이저를 그러면 이런 빛을 어떻게 만드느냐? 레이저가 사실은 약자거든요. LASER이 Laser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이라고 해가지고 예. 번역을 하면 복사 유도 방출에 의한 빛 증폭이라는 현상을 이용해서 만드는 강한 빛이 레이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네요. 그러니까 뭐 빛 증폭 이런 말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뭐 센 빛을 만드는 거다. 네, 뭐 네. 이런 느낌은 대충 받을 수 있죠. 네. 이게 이제 내부의 원리를 살펴볼수록 정말 신기하고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네, 네. 그 중에서 좀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좀 제일 설명하기 쉬운 그런 원리를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빛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열을 가해가지고 빛을 만드는 방법도 있죠. 쇳덩이 같은 거를 아주 열을 많이 가해주면 시뻘겋게 달아오르면서 네네네. 빛이 막 나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그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LED 불빛처럼 전기를 가해서 빛을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뭐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그런 방사능 물질 뭐 이런 거 보면 방사능 때문에 뭐 약간 초록색 빛이 나오고 뭐 이런 거 영화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방사능을 이용해서 빛을 만드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물질을 잘 만들어가지고 빛을 받으면 빛을 내뿜어주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빛을 만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가 빛을 뿜는데 예. 그 빛 때문에 옆에 있는 같은 물질이 또 빛을 받아서 또 빛을 뿜겠죠. 네. 그럼 이제 2배의 빛이 나오는데 그게 옆에 있는 물질을 또 건드려가지고 그 물질도 또 빛을 내뿜게 되겠죠. 네. 그래서 한 번 빛이 들어와주면 빛을 받았을 때 그것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빛을 내뿜는 물질을 잘 배치를 해놓으면 조그마한 빛을 한 번만 넣어주면 그 빛이 돌아다니면서 같은 빛을 온통 다 내게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빛을 만들어서 한 방향으로 모아서 뿜어주면 이제 레이저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레이저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약간 이자에 이자가 붙는 약간 이런 느낌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요때 이렇게 사용하는 빛이 한 번 들어왔을 때 계속 빛을 만들어주는 이 레이저의 핵심 물질을 이득 매질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득을 계속 주는 그런 매질이다라고 해서 이득 매질이라고 이득 하는데 매질. 예, 이득 매질을 보통 뭘 썼느냐에 따라서 레이저를 종류별로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이득 매질을 뭐 고체로 만들면 뭐 고체 레이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최초로 레이저가 개발됐을 때는 루비 같은 그런 보석을 이용해서 레이저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루비 레이저도 뭐 고체 레이저의 일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거고요. 예.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다양한 뭐 화학 물질들을 이용해서 만들면 화학 레이저, 케미칼 레이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해볼 수 있고 이산화탄소를 주 성분으로 이용해서 이득 매질로 사용을 하면 뭐 CO2 레이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야그 레이저라는 것도 이득 매질로 이 야그, 이터비움, 알루미늄, 가닛을 이용해서 만든 성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야그 레이저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 최근에는 뭐 반도체를 이용해서 만든 반도체 레이저라는 거, 광섬유를 이용해서 만든 광섬유 레이저라는 거, 이 이득 매질이 뭐냐에 따라서 레이저의 종류는 다 달라지고요. 아하. 그 이득 매질을 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색깔의 빛을 얼마나 세게 낼 수 있는지도 또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뭐 다양한 그런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이득 매질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료가 천차만별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눈에서 레이저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건 약간 슈퍼맨처럼. 이득 매질이 약간 단백질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단백질 레이저다라고 이야기해볼 수는 있을 텐데. 슈퍼맨은 이제 눈에서 레이저 뽑아가지고 이걸로 막 철판도 잘라버리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뭐 슈퍼맨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레이저 커팅기 같은 경우에 철판 자르는 용도로도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슈퍼맨 눈에서 나오는 레이저 같은 거를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우리 노동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야. 이 레이저 중에 조금 신기한 걸로 하나 좀 재밌는 거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네네네. 그렇지만 뭐 광범위하게 널리 사용되는 또 역시 레이저의 일종입니다.
공기 속에 있는 성분 중에 그래도 한 뭐 몇 점 그래도 꽤 많이 들어있는 이산화탄소보다도 더 많이 들어있는 그런 성분 중에 아르곤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아르곤. 그러니까 공기 속에서 아르곤 만드는 공장에 가면 그 공기를 그냥 빨아들여 가지고 거기서 그냥 아르곤을 정제해서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설명만 들으면 저렇게 날로 먹는 장사가 있을 수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뽑아내는데 이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쉽게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만 원재료는 공기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르곤이라는 이 성분이 원래는 아무런 화학 반응을 안 하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아르곤이라는 말도 그리스어로 이제 게으르다 이런 뜻에서 아무 활동을 안 한다라는 뜻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좀 쓸모가 없는 물질이었어요. 공기 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뭐 불을 붙여도 타지도 않고 염산이나 황산을 들러부어도 뭐 변하는 것도 없고 뭐 어떤 뭐 화학 반응에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르곤을 굳이 사용한다면 뭔가 오랫동안 보존해야 될 때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오래오래 그냥 변함없이 가만히 있어야 될 때 공기를 빼내고 거기에 아르곤을 대신 주입해 놓는다.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정도였거든요. 그럼 최선을 다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로 잘 보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물질 중에 또 이제 플로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건 예전에 무슨 뭐 불산 사고 났을 때 이럴 때 보면 플로린은 굉장히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온갖 물질하고 다 화학 반응을 다 합니다. 그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옛날에 이제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모순이라는 고사에서 절대 뚫리지 않는 방패하고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하고 서로 맞붙여 보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듯이 절대로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아르곤하고 모든 물질하고 화학 반응을 다 일으키는 뭐든지 다 녹여버리는 플로린하고 같이 붙여놓으면 과연 화학 반응이 일어날까 안 날까 이런 생각을 과학자들이 한 거죠. 그래서 아르곤하고 플로린을 같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봤더니 정말 희한한 이상한 물질이 탄생을 했거든요. 무엇일까요? 그래서 뭐 플로린화 아르곤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물질이 탄생했고 이 원소 규로 써서 ARF라고도 많이 쓰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알프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읽기도 하는데 알프가 아니고요. 그냥 아르곤 플로린이라는 뜻이고 ARF라고 뭐 읽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그거는 희한한 상태의 물질을 이제 엑시머라고 부릅니다. 뭐 희한한 성질이 있다고 해서 엑시머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요 ARF 아르곤 플로린화 아르곤 엑시머 같은 경우에 요거를 2등 매질로 쓰면 아주 깨끗한 좋은 레이저가 상당히 이렇게 조종하기도 좋은 레이저가 나와가지고 위력도 출력도 그렇게 세지는 않지만 좀 말랑말랑한 거를 자르기에는 아주 딱 적당한 아주 깨끗한 레이저가 나오거든요. 깨끗한 레이저. 네, 그래서 요 ARF 엑시머 레이저를 어디에 사용을 하느냐면 이거 뭐 철판 자르는데 이런 데는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세지는 않기 때문에. 요걸 어디에 쓰느냐면 아주 정밀하게 뭔가를 태워서 잘라내야 될 때. 그런 게 어디 반도체보다도 반도체 자르는데도 좀 쓰기 힘들어요. 그 정도로 세진 않거든요. 좀 더 말랑말랑한 거를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에 쓰냐면 사람의 눈을 자르는 데 사용합니다. 사람의 눈 각막을 살짝 깎는데 이럴 때 그래서 우리가 뭐 라식 수술, 라섹 수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저는 눈을 자른다고 깜짝 놀랐잖아요. 눈의 일부를 자르는 거죠. 눈의 일부를 살짝 깎을 때 그때 요 엑시머 레이저라는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지만 깨끗한 빛으로 정밀하게 조정하기 좋은 이런 레이저를 이용을 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하는 것인데 주변에 보면 이 라식 수술이나 라섹 수술 하셔가지고 눈이 시력이 회복되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다 아무 쓸모도 없다고 한때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아르곤을 이용한 특이한 빛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눈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이다. 새로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재미있겠죠. 이게 듣다 보면 다 우리 생활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6838님 레이저 수평기도 건축 현장에서 잘 쓰이고 있어요라고 보내주셨고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바코드 찍어보는 거나 음악 그 CD를 읽어내는 거나 여기도 다 레이저가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아까 레이저의 용도로 주로 이렇게 뭐 녹이고 지지고 이런 용도 쭉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레이저의 용도를 크게 두 가지로 분리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이저의 그 빛의 그 열기를 이용해서 녹이고 지지는 그런 용도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용도는 레이저가 한 가지 빛이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딱 직진해가지고 정확한 곳을 찍어서 보여줄 수 있는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빛을 정확하게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레이저를 여러 곳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까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수평기 용도로 레이저 사용하면 굉장히 좋죠. 어디하고 어디가 공사를 했는데 뭐 건물을 만들었는데 야, 이 방바닥이 왜 약간 좀 삐딱한 거 같냐 이런 느낌이 들 때 이게 삐딱한지 안 삐딱한지 정확하게 특히 굉장히 크기가 넓을 때는 저기하고 약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애매한데 잘 모르겠다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레이저로 딱 측정을 해보면 레이저로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레이저는 항상 날아가기 때문에
때문에 아하. 그게 정확하게 표시한 위치에 딱 맞아 떨어져야지 밑에도 수평이 딱 맞는다라는 뜻인 거를 잘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옛날엔 다 줄눈으로 했었는데 그렇죠. 실로 네, 잡아서 줄눈을 하고 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물 들어있는 뭐 기름 들어있는 수평기 같은 거 놔둬가지고 각도기에서 정확하게 영도가 예. 맞느냐 이런 거 많이 봤었는데 레이저로 이게 뭐 원리를 따져보면 발표할 때 이렇게 슬라이드 화면 띄워놓고 발표할 때 레이저 포인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표시를 하면 정확하게 직선으로 놔가지고 그쪽에 빨간 점 이렇게 딱 찍어서 맞아요. 보여주지 않습니까? 레이저 포인터. 그 레이저 포인터만 있어도 사실은 수평기처럼 사용할 수 있겠죠. 원래 저 위치에 맞아 딱 레이저가 가가지고 딱 꽂혀야지 정확하게 수평이 맞게 건설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설계한 대로 딱딱 각이 맞는 건데 실제로 비춰보니까 삐딱하게 한 0.5cm 정도 위에 레이저 점이 보이더라. 이거는 뭔가 건물을 약간 삐뚤어지게 지은 거다. 이런 거 확인하는 용도로 단순한 레이저 포인터도 쓸 수 있는데 레이저 수평계를 이용을 하면 뭐 더 잘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좀 더 발전을 해가지고 비슷한 방식으로 어떤 상태로도 어떤 형식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냐면 그 우리 한강 같은 데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국에 강이 많이 있으니까 긴 다리들이 많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리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점점 노후화가 되면서 점점 이제 낡아갈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리가 언젠가는 좀 위험해져 가지고 보수 공사를 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예. 그럼 이 다리가 지금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변형이 되었는지 요거를 좀 잘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 다리가 작은 것도 아닌데 다리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1km, 2km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뭐 실을 들고 가가지고 줄눈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다리가 처음 건설한 모양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삐딱하게 조금 기울어졌는지 이거를 일일이 다리에서 교통 통제해가면서 잰다는 게 사실은 좀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레이저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리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딱 비춰봐가지고 어저께 레이저 포인터가 비춰줬던 위치하고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오늘은 다리가 조금 기울어져가지고 다리가 조금 삐딱해져가지고 살짝 어긋나는 위치에 레이저가 잡히는지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다리가 안전하게 있는지 아니면 변형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 측정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죠. 최근에는 이제 훨씬 더 발전된 3D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을 해가지고 아예 멀리서 무슨 사진 찍듯이 한참 떨어져가지고 레이저를 이용한 카메라 같은 걸로 사진 찍듯이 다리를 이렇게 찍으면 이 다리가 원래 설계한 모양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변형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 변형의 범위가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도 측정하는 것도 지금 뭐 활용되고 있어가지고 2022년에 우리나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뭐 대대적으로 많이 도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을 만큼 우리 안전을 지키고 있는데도 이 레이저 측량 기술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비슷한 방향에서 좀 재미있는 것으로 아까 우리 마침 또 우리 그 퀴즈에서 그린벨트 나왔었는데요. 네네네. 부동산 측량에서도 당연히 이제 요즘에는 레이저로 측량을 많이 측량할 하거든요. 때. 예, 그 중에서도 좀 화끈하고 재밌는 게 어떤 게 있냐면 2018년에 서울시에서 어떤 발표를 한 적이 있냐면 예. 이제는 레이저 측량을 뭐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뭐 어떤 기구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저기 찍어가면서 측량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공중에 비행기나 드론을 띄워가지고 서울 시내를 다 돌아다니면서 공중에서 그냥 레이저로 측량을 다 해버리겠다라는 발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거를 감시한다라는 이야기가 뭐 이거는 뭐 정식으로 발표했다기보다는 네. 이제 당시 보도를 하면서 기자들이 이런 용도로 사용하겠구나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건물을 짓다 보면 이 건물 중에서 면적을 얼마만큼은 뭐 나무를 심어야 되고 얼마만큼은 뭐 공유 면적으로 내어줘야 되고 이런 거를 이제 그런 제한을 붙여가지고 건물을 짓게 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정원으로 꾸며야 되는 면적, 나무를 심어야 되는 면적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건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을 5년, 10년 사용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살면서 이런저런 물건도 나무 심던 땅에 좀 내놓고 거기다 뭐 천막도 치고 하다 보면 스물스물 원래 나무 심어야 되는 그런 땅을 좀 잠식하는 그런 경우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옆에 그린벨트가 있어가지고 그 지역은 침범을 하면 안 되는데 살짝 한 50cm 정도 이렇게 넘어오는 형태로 뭐 길을 하나 살짝 낸다든가 이런 경우 사실 가끔가다 생길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적발을 해가지고 사람이 걸어다니다가 저 50cm 정도 튀어나온 것 같은데 저 한번 측량을 해볼까 말까 이런 식으로 찾아내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드론을 띄워서 비행기가 공중에서 날아다니면서 레이저로 서울시 전체를 다 찍어가지고 그린벨트 면적 침범한 데가 있는지 규정을 벗어나가지고 땅의 용도를 잘못 사용한 데가 있는지 다 찾아내겠다. 그래서 그렇게 그거 하는 거 아니냐. 가끔 행정관청에서 연락 온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요즘에 이제 레이저 기술이 이런 식으로 부동산 개발 문제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이거 되게 궁금해요.
그 영사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빔 프로젝터. 네. 그것도 이제 빛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화면을 구현을 하는 건데 네. 레이저관이라는 이제 극장에서도 상영관이 따로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그 이 빔 프로젝터를 레이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레이저도 어떤 포인트가 아니라 그러면은 대면적으로 이것도 화면을 그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레이저는 이제 퍼지게 할 수도 있고 또 레이저가 뭐 그런 식으로 퍼지게 해가지고 이제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일반 디지털 사용과하고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일반 빛을 이용을 해가지고 화면을 이렇게 뿌려주느냐, 아니면 그거보다 더 선명하고 더 정확하게 색깔이 떨어지는 레이저를 이용하느냐, 뭐 그 정도 차이기 때문에 영화에 따라서는 큰 차이는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더 선명하고 확실한 영상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일반 빛을 사용하지 않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비춰주는 그런 뭐 레이저 상영관도 있는 것이고요. 정확한 빛을 정확하게 한 지점에만 딱 찍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어떤 곳에도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쓰이냐면 우리 마트 같은 데서 요즘에는 이제 사람이 없는 무인 계산할 때는 직접 이 바코드를 찍어보는 경험을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사실은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쵸. 바코드가 그 숫자 10자리 정도 되는 숫자를 다 이렇게 딱 읽어내는 건데 한번 삑 하면 그 저절 순식간에 그걸 다 읽거든요. 그쵸. 사람이 눈으로 보고 읽는 속도보다도 기계가 더 빨리 읽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읽을 수 있을까? 이것도 레이저가 싹 지나가면서 바코드의 선이 굵은 선이 있는지 가는 선이 있는지 따라가면서 정확하게 감지를 해가지고 선 그 넓이 하나하나마다 딱 비춰가면서 읽기 때문에 정확하게 읽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바코드 사용하는 기계 이거 뭐 작동도 잘 되고 이거 재밌기 때문에 그거 갖고 장난도 치기 쉬운데 레이저기 때문에 잘못해가지고 사람 눈에 대고 뭐 한다라고 하면 뭐 어느 정도 안전 장치는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잘못되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장난은 안 치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약간 좀 추억이 되었습니다만 한때 우리나라 산업계에서 또 우리나라 K-팝의 태동기에서 레이저를 또 정말 많이 사용하던 용도로 특히 이렇게 레이저를 비춰보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던 것이 그 음악 듣는 CD가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사용하는 또 대표적인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기구였습니다. CD라는 것의 원리가 우리 디지털은 모든 것을 0과 1을 이용을 해서 다 표현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악을 0과 1의 숫자로 다 바꾼 다음에 1이 있는 곳은 반짝반짝한 그 CD 표면을 그대로 놔두고 0을 기록해야 되는 부분엔 스크래치를 아주 조그만하게 눈에 안 될 정도로 살짝 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레이저를 딱 비춰보면 스크래치를 안 낸 쪽은 레이저가 반사가 잘 돼가지고 반사돼서 빛이 돌아 나오는구나. 기계가 딱 감지를 할 거고 스크래치를 살짝 낸 쪽은 빛이 잘 반사가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빛이 제대로 반사가 안 되는구나. 여기는 0이 새겨져 있는 건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0과 1에 어떤 게 신호가 새겨져 있는지를 CD를 돌아가면서 읽어내는 기계가 CD를 읽는 재생기 장치였거든요. 그게 또 음악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CD하고 DVD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적외선이라든가 붉은 색깔 빛에 가까운 그러니까 빛의 색깔 중에서도 주로 이제 빨간색 쪽에 가까운 혹은 이제 사람이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빨간색은 아니더라도 따지고 보면 빨간색과 흡사한 그런 빛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CD, DVD 이런 게 많이 사용됐지만 요즘에는 뭐 고화질 영상을 저장하기 위해서 블루레이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네. 블루레이는 무슨 색깔의 빛을 사용할까요? 푸른색이요? 당연히 푸른색을 사용하죠. 그래서 블루레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CD나 DVD 시절에 사용하던 붉은색 빛하고는 좀 다른 푸른색 빛을 우리는 사용을 해가지고 더 정밀하게 어떤 내용을 새겨놓고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블루레이 푸른색의 레이저를 이용을 하는 그런 저장 장치라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블루레이가 더 고화질인 걸로 또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네, 요 빛을 비추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레이저 중에 자주 얘기 안 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엄청나게 일상생활하고 관련이 있는 것 중에 엄청나게 중요한 거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을 할 때 인터넷 정보는 뭐 어떻게 하다 보면 광섬유 케이블을 타고 가가지고 통신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통신. 그렇습니다. 광섬유라는 그런 선을 따라가지고 그 안에다가 빛을 쪼여줘가지고 빛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를 신호를 해가지고 통신을 하는 그런 거를 인터넷을 사용하는 고속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단계에서는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전기 신호보다 빛이 더 빠르니까. 그렇습니다. 빛이 빠른 것도 빠른 거고요. 더 정확한
정확하고 더 멀리 잘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빛을 사용을 하는데 빛을 사용을 하는데 이 광통신에 사용하는 빛도 당연히 정밀하고 정확한 빛이면 더 좋겠죠. 네. 그래서 광통신에 사용하는 빛도 보통은 레이저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 신호로 들어온 그 신호를 그에 맞는 레이저 빛으로 바꿔주는 기계를 트랜시버 이런 식으로 바꿔준다라고 해서 트랜시버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트랜시버 같은 경우에도 이 붉은색 적외선을 이용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약간 붉은색 빛, 빨간 빛 수로 통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게 적외선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적외선이 사실은 우리 열화상 카메라 이런 거 찍을 때 보이는 그 빛이 적외선이거든요. 네. 약간 그 사람의 체온에서 나오는 빛 이런 게 적외선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마치 사람의 온기와 같은 그런 따뜻한 빛으로 전 세계가 인터넷망으로 광통신으로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온 세계가 빛으로 연결되어 있다. 지금 혹시 이 라디오 방송을 만약에 인터넷으로 접해서 듣고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레이저를 이용한 광통신을 이용을 하고 계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레이저가 정말로 요즘은 언제 어디서나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곽재식 작가님의 그 목소리가 지금 빛으로 어디선가는 이제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되게 멋있게 들리네요. 김우현님이 곽 박사님 AI세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요즘 AI보다 곽 박사님이 더 빠르세요. 요즘 챗 GPT 그 음성으로 나오는데 그 느립니다. 네. 곽재식 작가님 훨씬 더 빠릅니다. 저는 이거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레이저 프린터라는 거 많이 쓰잖아요. 예전에 이제 잉크젯이었는데 그게 다 대부분 회사도 아마 레이저로 쓰실 거예요. 네. 이거는 어떤 구조고 이 장단점은 어떻게 돼요? 레이저 이거 토너 엄청 비싸거든요. 그렇습니다. 레이저 프린터는 이제 토너에 붙어 있는 물질을 레이저로 녹여내서 태워내서 이제 종이에 떨어지게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레이저가 정밀하게 원하는 부분에만 빛을 딱 쪼여줄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깨끗하고 정확한 인쇄물을 빨리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잉크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잉크를 뿜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또 종이의 질에 따라서 약간 잉크가 번지는 뭐 이런 현상도 발생할 수 있고 종이가 젖기도 하고. 그렇죠. 잉크가 나오고 또 마르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뽑아내는데 속도에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 잉크젯 프린터의 단점이자 레이저 프린터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단점을 꼽아보자면 말씀하신 대로 토너 비용이 너무 비싸다. 뭐 이런 거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로는 레이저 이렇게 태우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온도를 높이는 그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온도로 주변의 공기까지 가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공기가 뭐 어떤 물질로 변할 수가 있냐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 화학식으로 쓰면 O2죠. 네.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이렇게 강한 열을 받으면 변형이 돼가지고 O2가 아니라 O3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화학식으로 산소 원자 3개 O3라고 쓰면 그 물질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산소 기체가 O3. 변형되면 생길 수 있다는 O3 뭔지 혹시 아시나요? 뭐죠? 오존입니다. 오존. 오존. 가끔 오존 뭐 경보, 오존 주의보 이런 거 나오면 공기 안 좋다는 뜻이니까 야외 활동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이저 프린터를 가동을 하면 오존이 조금 생길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 프린터 많이 돌리면 그 약간 이상한 특이한 좀 냄새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냄새 중에 일부는 오존 냄새입니다. 오존이라는 말 자체가 냄새라는 뜻이에요. 냄새. 이 물질을 처음 개발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냄새 이상해라고 해가지고 오존이라는 이름 붙인 거거든요. 그 레이저 프린터 많이 쓰면 그 주변은 조금 좀 환기를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웬만큼 쓰는 정도로 사람에게 그 괴로울 정도는 아닌데요. 근데 뭐 만약에 오늘 회사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몇백 장 프린트 레이저 해야 된다. 프린터 하루 종일 돌렸다라고 한다 그러면 좀 환기를 할 필요도 생각은 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역시 아는 게 힘입니다. 아는 게 힘입니다. 네. 그 임복희님이 레이저 시술을 많이 받던데 문제는 없을까요? 왜 레이저로 점 빼고 제모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레이저 시술도 역시 그것도 정확하게 레이저가 한 지점만 딱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시술을 하기에 아주 좋은 건데요. 레이저가 없다면 이제 칼로 시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문방구에서 파는 칼 이런 거 칼날 두께가 대충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 문방구에서 파는 칼은 칼날 두께가 한 0.4mm 이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1mm를 반으로 쪼갠 정도, 그 정도 두께가 칼날이 얇다고 해도 그 정도 두께가 되는 거의 거거든요. 볼펜심 정도. 네, 그러니까 칼날도 두께가 꽤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네네네. 그렇다고 칼날을 무한정 얇게 만들면 이거 힘이 없어가지고 하늘하늘 그렇죠. 해가지고 칼날로 쓸 수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두께가 필요한데 그 두께가 있으면 그 두께만큼의 정밀도로밖에 시술을 못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살갗으로 파고든다라고 하면 아무리
내가 정확하게 어디를 시술을 해야 되는지 알아도 그 칼날의 두께 때문에 옆에 있는 혈관을 끊어낸다든가 쓸데없는 다른 살갗까지 파헤친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네. 레이저는 원하는 점으로 정확하게 조준을 해가지고 거기만 딱 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론상으로는 혈관을 다 피해가면서 뭐 시술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레이저 제모 이런 거를 많이 하는 이유도 레이저 제모를 하면 딱 그 털이 솟아오르는 딱 그 점 있죠. 모공. 거기에만 정확하게 딴 데 옆에는 하나도 안 건드리고 거기에만 정확하게 레이저를 조준을 해가지고 그 부분만 딱 건드려서 뭐 망가뜨린다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특히나 레이저는 빛이기 때문에 빛을 잘 조절을 하면 이게 좀 이상한 비유입니다만 우리 이제 고기 이게 좀 너무 이상한 비유인가? 고기 먹을 때 비계 보면 비계가 하얀색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람의 살갗이 원래 색깔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의 살갗의 이 단백질이나 지방질이 색깔이 거의 없어서 약간 투명한 거에 가깝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사람 몸에 혈관도 있고 뭐 멜라닌 색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색깔이 이렇게 좀 나는 네. 건데 네네네네. 그래서 이 빛을 잘 조절만 해주면 투명하게 피부 내부로 좀 파고 들어가 가지고 조준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 겉면은 안 건드리고 내부만 레이저로 지진다든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해 가지고 굉장히 정확하게 시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출력에 따라서. 네, 정확하게 출력하고 색깔에 따라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레이저로 하면 뭐 피도 안 나고 정확하게 뭐 여러 가지 아주 정교한 시술을 해가지고 놀라운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뭐 태워서 지져서 시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현상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외과 수술에 더 쓰이기도 하고요. 네. 정밀하게. 그렇습니다. 지금 뭐 끝나가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예. 사실 되게 중요한 건데 말씀 안 드립니다. 어떤 거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는 레이저 커팅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 뭐 이런 철이라든가 잘 안 잘리는 거를 자를 때 레이저를 이용해서 잘라서 가공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동차를 만들 때, 기계 부품을 만들 때, 커다란 배, 뭐 조선 업계에서 이럴 때도 철판 자를 때 정밀하게 잘라야 된다라고 하면 레이저로 자르는 경우가 요즘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20mm 정도 되는 철판을 잘라가지고 뭐 가공을 해서 붙여야 되는 경우 배 만들 때는 이런 일 자주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20mm면 2cm 아닙니까? 네. 2cm짜리 철판을 도대체 뭘로 자르겠습니까? 이럴 때 레이저를 이용해가지고 자르는 경우 요즘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 요즘에 최근에 이제 레이저 용도로 많이 떠오른 게 전기차에 배터리 넣을 때 그때 배터리 굉장히 대용량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배터리를 안전하게 만들려면 배터리 껍데기를 아주 밀봉을 해야 되거든요. 배터리 껍데기를 하나로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정확하게 밀봉을 하려면 레이저로 정확하게 용접을 해가지고 이음매가 아주 매끈하게 싹 쇠를 녹여가지고 딱 달라붙게 해야지 정확하게 용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레이저 용접 기술이 전기차 배터리 만들 때 요즘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정교하게 뭐 용접해야 되는 용도로 레이저 용접 기술이 요즘은 뭐 여러 가지 기계 부품이나 자동차나 배 만들 때도 용접할 때도 레이저가 녹일 수가 있으니까 용접 용도로도 레이저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조선업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우리나라가 LNG선, 가스, 액화 천연가스 운반하는 배 잘 만든다. 그래서 그걸로 돈을 많이 번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액화 천연가스에 이 가스가 안 새도록 커다란 가스 저장통을 만들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크기로 배에다가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쉬운 일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액화 천연가스의 저장고, 그 통 철판으로 만들어가지고 붙일 때도 요즘에는 레이저 용접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한국이 레이저 산업이 뭐 상당한 기반은 있는 편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나 뭐 선박 산업에 비해서 아직 레이저 산업이 세계 정상급으로 발달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레이저를 활용하는 산업이 또 우리나라 의료 기술, 성형수술도 되게 발달한 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레이저를 사용하는 기술이 많이 발달한 만큼 레이저 대공무기 뭐 이런 것도 언급이 되는 판이니까 레이저 자체를 만들고 개발하는 기술 또 그 레이저를 만들기 위한 광학 물리학 이런 기초과학도 같이 앞으로 많이 발전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활용도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네. 손화숙님이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이대호님처럼 하면서 들으셨다고. 자연스럽게 또 그렇게 됩니다. 이 레이저 얘기만 해도 요것도 한 몇 시간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곽재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오늘 전남과 경남 지역에는 최대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오고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주택 455채가 침수 피해를 입었고 주민 1944명이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북 옥천군에서 불어난 하천에 빠져 실종됐던 50대 남성이 사고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이 경기 북부 지역에 다수 떨어졌지만 현재까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이후 22일 만인 어제 또다시 오물풍선을 날렸는데 이는 올해 들어서 8번째입니다. 검찰이 구독자 1,000만 명이 넘는 먹방 유튜버 찌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입건된 유튜버 구지혁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또 다른 유튜버 주작감별사의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3,4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제조 관련 기술 유출 사건 주범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곽지연 리포터와 함께 애프터 서비스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인호님이 네. 장마철에 맨홀 뚜껑 열리는 거 예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있죠. 사실 맨홀 뚜껑 열리는 걸 예방하고자 환경부에서는 지난 2022년 12월입니다. 하수도 설계 기준을 개정을 해서 전국의 지자체에 맨홀 추락 방지 시설을 343만여 개를 설치했습니다. 네. 사실 이것만으로 역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소에 이 맨홀 역류를 유발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낙엽, 담배꽁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런 거 좀 잘 좀 치워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장기적으로 배수 용량을 늘릴 수 있게 하수관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맨홀 뚜껑 있는 데다 쓰레기 버리지 마시고요. 맞아요. 또 다른 질문이 곽정은님. membership이나 구독 해지하려면 스마트폰에선 안 되고 PC에서 로그인하도록 하는데 이것도 소비자를 속이는 다크 패턴인가요? 맞습니다. 물어보셨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다크 패턴 맞고요. 이거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어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에 문의해서 이 자세한 설명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2월에 이 다크 패턴을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청취자분들도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21조 2에 보면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는 재화의 구매, 또 회원 가입, 또 계약 체결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취소, 탈퇴,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금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에서 구독 서비스 내가 가입을 했는데 스마트폰에서 해지는 안 되고요. 이거를 PC,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로그인 후에 해지하라. 이거는 엄연히 가입 취소를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요. 다크 패턴이면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내년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재 법으로 조치를 못하고 사업자들에게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팔 때는 빨리 가입하게 하고 해지할 때는 아주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맞습니다. 고쳐야죠. 네. 그리고 성은실님이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독립적인 기구인가요? 질문 주셨는데요. 네. 당연하죠. 한국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법적으로도 독립된 기관이고요. 예산도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더더욱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와서 그 전까지는 재경부 장관이 좀 관여하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완전히 그 이후로는 금통위의 독립성 그리고 권한 강화, 총재 임기 보장 등등 더 체계화됐다라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네. 곽지연 리포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토요일 별책부록이 찾아가는 날인데요. 별책부록 시간에는 폭염살인이라는 책을 읽어봅니다. 최근에 남부지방과 중부지방 날씨가 왜 이렇게 엇갈리는지, 왜 이 폭염이 또 어디까지 심각해질지,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같이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동시에 또 만나시죠. 내일 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